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삼국지 역사상 가장 많은 인재를 거느렸던 한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능력만 있다면 출신도, 도덕성도 묻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400년간 이어져 온 유교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인물은 바로 조조입니다. 조조는 세 차례에 걸쳐 구현령을 발표했습니다. 천하의 인재를 구한다는 칙령이었죠.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천민 출신이라도 상관없고 적이었어도 좋다. 불효해도 괜찮고 청렴하지 못해도 된다. 오직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이끌 역량만 있다면 그를 천거하라. 놀라운 말입니다. 당시 선비들이 가장 중시했던 효와 청렴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 파격적인 인재 등용 정책으로 조조는 삼국시대 최고의 인재 집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육, 순유, 곽가, 가후, 정욱, 사마이, 그리고 수많은 장수들. 이들은 조조라는 한 사람 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조조는 정말로 이 부하들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린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정사 기록을 통해 조조가 인재를 대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용인술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후한말, 천하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황건적에 난 이후 중앙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각지에서 군벌들이 할거하며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동탁이 낙양을 불태웠고 군벌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싸웠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조조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난세를 평정하려면 무엇보다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라 해도 혼자서는 천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훌륭한 참모들, 용맹한 장수들, 능력 있는 관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인재 등용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한 시대에는 효렴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효도하고 청렴한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제도는 오래전부터 형식화되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배경, 선비 집단 내 인맥, 이런 것들이 실력보다 중요했습니다. 조조는 이 방식으로는 진정한 인재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윤리를 뛰어넘는 인재 등용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건한 15년, 조조는 첫 번째 구현령을 발표했습니다. 적벽대전에서 패한 직후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조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인재를 모집했습니다. 태평성대에는 덕행을 보아야 하지만 난세에는 능력이 우선한다. 이 말은 당시 선비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유교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조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방침은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조 밑으로 인재가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이가 순욱이었습니다. 순욱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순자의 후손으로 대대로 학문과 덕망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할아버지 순숙은 신군이라 불릴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이런 순욱이 왜 조조를 선택했을까요? 당시 순욱은 원소 밑에 있었습니다. 원소는 사세삼공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선비들의 우두머리 격이었죠. 명문가 출신인 순욱이 원소를 따르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욱은 원소를 떠났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순욱은 원소가 큰일을 이룰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순욱의 눈에 원소는 명분만 있을 뿐 실제 능력이 부족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반면 조조는 달랐습니다. 비록 환관 집안 출신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난세를 평정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순욱이 조조를 찾아왔을 때 조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장자방이 왔구나. 장자방은 한고조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한 책사 장량의 자였습니다. 조조는 순욱을 그만큼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이후 순욱은 조조의 최고 모사가 되었습니다. 연주를 지킨 것도 순욱이었고 헌재를 맞이하라고 조언한 것도 순욱이었습니다.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흔들릴 때 그를 격려한 것도 순욱이었죠. 조조는 순욱을 통해 다른 인재들도 얻었습니다. 순욱이 천거한 사람만 해도 곽가, 순유, 사마랑, 종료 등 수십 명이었습니다. 좋은 인재는 또 다른 좋은 인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인재 등용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능력을 최우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 가지 재능만 있어도 등용한다는 것입니다. 조조는 자신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그 일을 맡겼습니다. 셋째, 과거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심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여포와 장막이 연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필심의 가족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조조는 필심을 장막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부모를 구하도록 말이죠. 필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택한 것입니다. 나중에 조조가 장막과 여포를 격파하고 필심을 다시 사로잡았습니다. 모두가 필심을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어찌 자기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겠는가? 그는 바로 내가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조조는 필심을 다시 등용했습니다. 이런 일화들이 퍼지면서 더 많은 인재가 조조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자신의 결점이나 과거를 이해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적이었던 장수들도 투항했습니다. 장압, 서왕, 장료, 이들은 모두 원래 조조의 적이었지만 투항한 후 조조의 핵심 장수가 되었습니다. 조조는 투항자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조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용인술에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조조는 부하들에게 진심으로 잘해주었습니다. 포상도 아끼지 않았고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책사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는 부탁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장에서는 장수들과 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런 조조의 태도에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조에게는 냉혹한 면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공용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공자의 후손으로 당대 최고의 명사였습니다. 조조는 그를 후하게 대우했습니다. 하지만 공용은 조조의 형주 정벌을 비판했습니다. 조조는 공용을 처형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불경제와 패륜적 발언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수의 정사 삼국지조차 이 일을 비판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입장에서 보면 달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거둬준 사람이 자신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면 그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으니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순욱의 경우입니다. 순욱은 조조의 최고 모사였습니다. 조조가 나의 장자방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순욱은 조조에게 헌제를 맞이하라고 조언했고 관도대전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조는 순욱에게 삼공의 지위를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욱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건한 17년 조조가 위공이 되고 구석을 받으려 할 때 순욱은 반대했습니다. 구석은 9가지 특별한 예우를 뜻합니다. 사실상 왕이 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순욱은 이것이 한 황실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조와 순욱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얼마 후 조조는 손권을 정벌한다며 순욱을 종군시켰습니다. 하지만 진군 도중 순욱은 병이 들어 수춘에 남았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순욱이 우려하다가 죽었다. 하지만 위시춘추라는 책에는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조조가 순욱에게 음식을 보내는데 열어보니 빈 그릇이었다. 순욱은 약을 마시고 죽었다. 빈 찬압. 이것은 너는 더 이상 내게 쓸모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욱의 나이 50세였습니다. 조조의 오랜 동료이자 최고의 책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조조는 정말 부하들을 믿지 않은 것일까요? 단순히 이용만 한 것일까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조는 분명히 부하들에게 진심이었습니다. 순욱에게 장자방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고 곽가가 죽었을 때는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오직 봉요만이 나를 이해했다 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관도대전 이후 조조는 원소가
조조 진영의 장수들에게 보낸 내통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조조의 부하 중 상당수가 원소와 내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하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모두 불태웠습니다. 원소의 대군을 상대로 하는 것은 나 자신도 어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겠는가. 이것은 부하들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조조는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조에게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였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것, 자신의 중대한 결정을 반대하는 것, 이런 행위들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순욱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순욱이 조조의 구석 수여를 반대한 것은 단순한 정책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조의 근본적인 정치 노선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조조는 이미 협천자, 이후 사실상의 황제로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구석은 그것을 공식화하는 절차였을 뿐입니다. 순욱의 반대는 조조의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조는 부하를 믿었을까요? 이용했을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조조는 부하들을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인정했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배신조차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조는 냉철한 정치가였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는 이들은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조조의 용인술이었습니다. 믿음과 계산이 공존하는, 존중과 냉혹함이 교차하는 그런 복잡한 인간관계였습니다. 조조의 이런 용인술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긍정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조조는 삼국 중 가장 강력한 인재 집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욱, 순유, 곽가, 가후, 정욱, 사마의 같은 최고의 모사들이 조조 밑에 있었습니다. 장류, 장압, 서왕, 우금, 악진 같은 뛰어난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순욱은 내정을, 곽가는 전략을, 가후는 외교를, 정욱은 방어를 담당했습니다. 장수들도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조조는 이들에게 권한을 주었고 이들은 그 권한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이긴 것도, 오한을 평정한 것도, 형주를 손에 넣은 것도 모두 이 인재들의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조조는 생전에 천하를 통일하지는 못했지만 위나라의 기초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의 아들 조비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권신 사마이가 결국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조조가 만들어 놓은 인재 집단과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조조의 냉혹함은 부하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조조의 뜻에 거슬리면 언제든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간혹 창의적인 의견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조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이 위험하다면 부하들은 조조가 원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실제로 조조 만년에 한중 전투에서 패배한 것도 부하들이 철수를 제대로 건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양수라는 인물이 계륵의 의미를 풀이했다가 조조에게 미움을 받아 처형당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조조의 용인술은 강력한 조직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기반한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조의 용인술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능력주의의 중요성입니다. 조조는 출신, 배경, 과거를 묻지 않고 오직 능력만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조직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강한 조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전문가를 믿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조조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찾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위임의 원칙입니다. 리더는 모든 것을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일을 맡기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셋째,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필심의 사례에서 보듯 조조는
과거의 배신조차 용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산된 선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있더라도 지금 능력이 있고 충성할 의지가 있다면 기회를 주는 것이 조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조의 한계도 봐야 합니다. 넷째, 권위와 신뢰의 균형입니다. 조조는 자신의 권위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충성스러운 부하들까지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순욱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리더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권위를 지키기 위해 모든 반대 의견을 억압한다면 조직은 경직됩니다. 건강한 비판과 토론을 허용하면서도 최종 결정권을 유지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두려움이 아닌 존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조조의 조직은 강력했지만 두려움에 기반했습니다. 부하들은 조조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조직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로 만들어집니다. 실수를 용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부하들의 성장을 돕는 리더. 이런 리더가 만드는 조직이 장기적으로 더 강합니다. 조조는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인재를 존중했지만 동시에 냉혹하게 계산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잘해주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능력주의를 외쳤지만 자신의 권위에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이런 복잡함이 조조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인물 중 하나로 만듭니다. 그는 완벽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부하들에게 상처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인물이었습니다. 진수는 정사 삼국지에서 조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가히 비범한 인물이며 능히 세상을 경영한 영웅오거리다. 조조의 용인술은 그의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조조에게서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경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능력주의, 전문가 존중, 과거의 용서. 이것들은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권위주의, 비판 억압, 두려움 기반의 리더십. 이것들은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조가 부하를 믿었는지, 이용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믿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존중하기도 하고 냉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복잡함입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리더의 복잡함입니다. 조조는 18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직면했던 딜레마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유능한 사람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동기부여할 것인가? 어떻게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신뢰를 쌓을 것인가? 언제 냉혹해져야 하고 언제 관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지금도 모든 리더가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조조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리더십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조조는 부하를 믿었을까요? 이용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리더십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